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지방이 기독교가 소개된 지 120주년이 됐으니까 저는 역사를 뒤돌아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지 좀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편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한두 시간 말하라 그렇습니다만 저는 할 수 있긴 하지만 2시간 너무 기니까 1시간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토론이랄까 질문이실 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풍 없을 때 인쇄물은 좀 많이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인쇄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제목만 넣어서 간단하게 2페이지로 만드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개신교가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개신교가 소개됐을 때가 1832년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독교 접촉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기독교 전례서를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접촉하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 제외하고 개신교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에 제일 처음에 개신교 선교사 왔을 때가 1832년이니까 192년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독일 루터교 계통의 기츠라프라는 목사가 우리는 카를 기츠라프인데 1882년, 1832년도 우리나라 가는 지금은 충청도 보령시에 속했는데 옛날에는 황계도였습니다만 고대도로 섬이 있습니다. 고대도로 와서 한 달 동안 약 40년 체류하시다가 그때 우리나라에 귀했던 시기에 자명종 반을 일단 가져와서 또 기독교 선물 가져와서 왕을 만나고 싶었는데 왕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한 40일 동안 체류하다가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기독교와 한국 간의 개신교 최초의 접촉이었어요. 이 기철라포가 우리나라 올 때 뭐를 가져왔냐면 젖돼지도 가져왔고 한문으로 된 성경 그게 신천성서인 것인데 성경도 가져왔지만 정말 재미있는 거는 독일 사람 주로 뭘 먹습니까? 독일 사람들 주로 뭘 먹어요? 빵을 먹었는데 빵만이 아니고 다 먹습니다.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처음 감자를 가져온 분이니까 기철라포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생명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가져오신 분인데 감자 식명법을 가르쳐주고 고대도 뒤산 올라가니까 뭐로가 있는데 먹을 줄 모르니까 독일 사람들 맥주 만들고 포도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포도주 담근 걸 가르쳐줬던 분이 기철라포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제일 처음으로 조선말로 번역했습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 있지만 그때 컴퓨터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번역했던 사람이 기철라포인데 이때 1832년도니까 벌써 192년 전에 기독교 한국과는 최초 접촉이 있었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왔던 개신교 선교사가 1865년에 왔다가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1865년에 빌빌리에 왔다가 다시 1866년에 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입니다. 토마스 목사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원래는 이분이 웨일즈 출신인데 웨일즈 하노바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하노바 교회당이 요 공원밖에 안 됩니다. 그때 그 웨일즈 촌에 있으면서도 세계성 꿈을 가졌다는 대단한 일인데 이분이 원래는 중국에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로 갔는데 그때 웨일즈의 DF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상해 가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가서 자기 부인이 석 달 만에 입신 전 부인이 죽습니다. 캐롤라인이라는 부인인데 자기보다 4살 위에 있는데 부인이 죽고 나니까 큰 충격을 받고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항만에 통역하며 일하다가 약 8개월 정도 지나니까 부인을 이런 아픔을 극복하게 되니까 내가 다시 선교사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조선에 천주교는 있지만 개신교가 소개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조선을 오게 됩니다. 그때가 1865년도 왔습니다.
와서 2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조선말 공부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근데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 한국에 잘못 알려진 것이 많아요. 이분이 정말 뭐를 잘했냐면 언어를 아주 잘했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의 기록에, 목사에 대한 기록에 보면 다 언어를 잘했다고 다 칭찬하고 있는데, 2달 동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북경을 왕래할 때 그 길목에서 조선 사신을 만나서 대화하고 웃겼다는 기억이 나와 있어요. 쉬운 말을 할 수 있지만 웃긴다는 말은 굉장히 잘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보는데 이듬해 1866년도 다시 옵니다. 그때 한국 올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의 상신인 제너럴 서먼홀을 비롯하고 우리는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무역을 안 하니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만 선장이 돈도 못 벌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버티다가 간만에 차를 모르겠다 물이 빠져나갈 때 결국은 배가 불타서 그때 승선할 19명 뿐이었어요. 그저 배기는 5명 뿐입니다. 근데 배가 불타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배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나온 사람마다 처형을 당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토마스 목사인데, 토마스 목사 배에서 내리면서 했던 말이 야소라고 했었다 그래요. 그때 목격자가 남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야소란 말, 예수를 말인데 그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토마스 목사 처형을 당합니다. 토마스 목사 1840년생인데 처형을 당했을 때 1866년도니까 26살 때 토마스 목사가 순교했죠. 우리나라 와서 목숨을 잃은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토마스 목사였고, 그때가 1866년이었다. 근데 그의 처형 소식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이게 큰 국제적 문제가 되게 되죠. 나중에 백인장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났는데, 어떤 이렇게 이것이 두 번째 접촉이었고요. 세 번째로 한국과 개신교 접촉이 1870년대 만주에 가 있던 와이서 일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인데 대표적 두 사람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입니다. 존 맥킨타이어는 로스는 내설비인데 총각으로 왔고, 존 로스는 결혼해서 부부가 만주에 왔는데 이분들이 원래 만주 선교사로 왔어요. 만주에서 복음 전함되지만 이분이 압록강까지 가봤어요. 압록강까지 가는데 압록강 가면 조선인데 이 조선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금지된 종교니까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없으니까 그때 로스 맥킨타이어가 우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성경을 번역하면 조선을 복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 번역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조선말을 공부해야 되겠죠. 조선말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조선 사람과 접촉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봉천에 불린데 만주 우장에 있었어요. 이따가 3일길 걸어가지고 압록강 가운데 가면 그 당시 의조 사람이 만주를 넘어가면 조선 사람과 만주 사람을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걸 한문으로 청문이라고 합니다. 청문에 가면 조선 사람 만나겠다고 청문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로스 맥킨타이어 서양 선교사가 조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이응찬인데, 이응찬, 나중에 이응찬을 중심으로 김진기, 이성학, 백홍주 이 청년들 만납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병주, 목화, 인삼 가지고 만주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하지 못한 병들이 있을 텐데 그때 선교사가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시면 우리 당신들 생활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 타입을 줘가지고 이영찬, 김진기, 이성학, 백홍 주로 인삼 장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같이 지내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면 처벌받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세례받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청년들이 만주에서 제일 처음 세례받았어요. 이게 한국인으로 최초의 세례식인데 이때가 1879년도 세례받고 담명을 얻어가지고 이 선교사들 조선말 가르쳤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조선 청년들에게 한 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최초 성경 일부가 번역되는데 그때가 1882년도예요.
인생 보니까 안 적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 성경 일부가 1882년도 3월달에 누가복음, 5월달에 요한복음이 번역됩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아닙니까? 만주에서. 이렇게 번역되다가 1887년도에는 신약성경 완전히 완판됐습니다. 만주에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거룩한 종교의 뜻인데 이거는 로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었어요. 여담이죠.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참 성경 번역됐을 때 그 용어도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특히 빌라도 타이틀이 뭡니까? 빌라도 총독이죠. 그때 총독을 많이 몰라가지고 빌라도 뭐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성경에 빌라도. 진짜 빌라도 사또 빌라도 사또. 그런데 이렇게 성경 번역돼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성경 번역, 사실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은 두 번인데요. 만주에서는 존 로스와 맥킨타이가 한국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882년 3월달에 너보고 5월달에 요한복음 1887년도에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전서가 완성되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예수를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본 가서 농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의 농업정책, 농업적인 권위자 쯔다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일본의 쯔다센 박사가 누구냐면 일본의 쯔다센 박사의 딸이 일본 사람으로 최초 미국 유학했던 사람. 쯔다센 박사 딸이 쯔다센인데 일본의 최초 여성으로서 최초 미국 유학하고 유학 중에 기독교를 만나서 돌아와서 아버지 전도에서 쯔다센 박사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쯔다센 이분이 일본의 농업정책, 농정책 권위자였어요. 그때 한국인 이수장이 일본을 가서 농정을 배우려고 쯔다센 집에 찾아갔잖아요. 가문의 입구 동안에 벽에 족자가 붙어있는데 그 족자 내용이 서정보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수장이 조선에 있을 때 자기 친구 김종섭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공자와 맹자의 도는 동양을 비추지만 멋진 말이죠. 예수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춘다. 공명지도는 공자와 맹자의 도는 동양을 비추지만 예수의 빛은 온 세상 비춘다. 이 말도 감동을 받았는데 선상보면 너무 말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시작돼가지고 쯔다센을 통해서 이수는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일본에서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일본 동교에서 제첩으로 요즘 말하면 그때 한인 공동체인데 기독교 문화 같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본에서 최초의 한인교회 만드는 시작이 돼요. 그때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이 와서 청년에 와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당신이 조선 말로 성경 번역하면 좋겠다. 그럼 충고를 받고 이수정 일본 성경 번역을 했어요.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번역한 성경이 일본에서 최초로 조선말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옛날에 들으셨죠? 선교사들 우리나라 올 때 이미 성경책 들고 왔던 말 들으셨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수정이 번역했던 1884년 3월달에 만들었던 마가복음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은도도 번역 올 때.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이 선교사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 일본에 두 갈래로 성경 번역되고 이게 근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1876년도 우리나라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1876년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7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됩니다. 아줌마처럼 그 당시에 약 10년 동안 세국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1876년도에는 한국이 열었습니다. 개항. 큰 변화죠. 한국 연구는 그 당시. 일본은 과거에 미국의 페리 제도기에 의해서 강제로 열었잖아요. 일본이. 실제로 일본이 근대화되는 미국과 외교 관계 시작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1876년도 강화 조치가 이렇게 되고
세국 정책 이 폐기되고 학을 몇 군데 학을 열었습니까? 처음에 부산에서 부산, 그다음 두 번째가 원산, 세 번째가 제물포, 세 학을 열었다 말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국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 입장을 말하는 것은 척사위정파입니다. 척사위정파. 이게 세국을 지지한 거는 척사위정파. 우리가 온건한 계파를 동도서기파입니다. 말이 너무 재밌어요. 동도, 서기파. 동요 동자, 길동자. 서양 선자 글귀인데 동도 서기파. 무슨 뜻입니까? 세국 정책을 지지한 사람이 척사위정파인데 척사위정. 거짓된 것을 배척하고 바른 것을 세운다. 말은 좋지만 그게 세국 논자도 주장했고 동도 서기파라면 동도 동쪽이 도는 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신은 우리 것으로 서기 그릇은 서양 것으로 이게 온건 기합하죠. 온건 기합한 세력을 얻어가게 되는 경우는 1870년 한국 열게 되니까 우리가 새 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게 1882년도예요. 이때 맺은 외교 관계가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 관계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때 독일, 그다음 프랑스, 캐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양 국가 중 제일 처음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미국인데 1882년도 이때 한미 그때 조면이 그렇습니다.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서로 우리나라 영사관을 설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 입국이 가능하게 된 거죠. 큰 변화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0년만 먼저 개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늦었지만 그래도 이때 개방하게 되니까 일본과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요 적어도 30년 앞서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0년 앞서 이미 선거사 와 있었어요. 근데 중국, 일본에 왔던 선거사들이 지금 국제 정세가 변하는데 조선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도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국에 통제 편지를 쓰고 이게 미국 교육하는 그 영향을 줘가지고 미국 교육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왔던 선교사가 아까 말씀드린 기철라프라든가 토마스는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비밀리 거쳐간 사람들이고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제는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선교사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1884년에 어떤 알렌이라고 했습니다. 알렌이 원래는 이분이 만주에 가 있었습니다. 만주는 상해 가 있었는데 말도 어렵지요. 글자도 어렵지요. 날씨도 춥지요. 다른 선교사 관계도 불편하죠. 그래서 다른 데 임지를 바꾸고 싶었는데 마침 조선에 문을 여니까 임지를 바꾸어서 1884년 9월 14일 날 상해를 떠나서 9월 17일 부산 거쳐서 제물포를 갔을 때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9월 20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 우리 조선당 1800년 9월 17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상해에서 바로 우리나라 상해에서 엔타입 연태에서 인천은 제일 가까워요. 근데 그때 항로가 없었어요. 이번에 아주 부산 거쳤는데 어떤 이렇게 알렌에 들어오게 돼. 이듬해 1885년 4월 달에 언더도 아펜젤라 들어옵니다. 언더도는 장로교 목사였죠. 아펜젤라는 감리교 목사 아시죠? 그때 언더도 몇 살 때입니까? 언더도가 26살. 언더도 우리나라 왔을 때 20일째 총각으로 왔습니다. 아펜젤라는 한 살 많아 27세 부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서양 부인이 있기는 위험하다 그래서 같이 좋았지만 아펜젤라 부인은 다시 일본 돌아갔다 2달에 다시 들어옵니다. 어쨌든 1885년 4월 달에 언더도 아펜젤라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담인데 언더도 나중에 총각으로 왔잖아요. 나중에
릴리아스 홀턴이라는 8년 연상의 의사와 결혼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로 말씀드리면요, 한국의 장로교가 4개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장로가 4개 선교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북장로도 1884년 아일랜드 북장로였고 85년 언더우드 북장로입니다. 우리나라 해방 전까지 약 2,000명의 선교사 들어오는데 가장 많은 선교사 보냈던 선교 단체가 미국 북장로교예요. 두 번째 호주 장로교 1889년도 호주 장로교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 남장로교인데 1892년도 들어요. 네 번째 카나다 장로교인데 1898년도. 우리나라 감리교 2개 들어옵니다. 첫째 북감리, 앞편자리 북감리, 앞편자리. 그 다음 두 번째가 남감리에는 1893년에 들어와요. 남감리가 한국에 오도록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치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가면 먼저 북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선교사가 어떤 나라 가면 다 어디 가면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요? 어디서? 왜? 말씀드려. 왜 수도에서 일하려? 왜? 왜 그럴까요? 첫째, 인구도 많고 10명 사는데 막 2,000명 사는 데서 일하기보다는 2만 명 사는 데 일하면 훨씬 효과가 클 수 있으니까 또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근데 북장로교도 제일 먼저 서울에 가서 지금 종로, 광화문 다 그쪽이 처음 기독교 유적지 아닙니까? 그쪽에. 근데 북장로교 선교사 많아지니까 우리 서울만 있지 말고 다른 2개 지역을 개척해서 들어가서 선정된 2곳이 평양과 부산이에요. 그 평양 개척하기로 하고 평양 누굴 보내니까 마포산맥이라고 시내 마포산은 평양 보냈어요. 그 마포산맥 평양 가서 만든 설립한 최초 교회가 1893년에 있던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그게 이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평양 남문밖에, 평양 서문밖에, 창동교회, 산정교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마포산맥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마포산맥? 전 마포산맥 하니까 마포종점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산맥 마포에서 평양 가서 평양 개척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학교 설립한 것이 알다시피 1901년에 설립된 평양신학교 나눠집니다. 마포산맥 정말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총각으로 어떤 사람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부산입니다. 부산 개척하기로 하고 부산에 파송됐던 선교사가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윌리엄 B-A-I-R-D 윌리엄 베어드 우리말로 배위양 선교사. 배위양 선교사 부산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북장로교가 제일 많은 선교사 보내기 때문에 서울에 선교집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양과 부산 개척해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가 1889년도에 들어왔는데 호주 선교사 첫 번째 선교사가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우리말로 덕배시 선교사가 1889년 10월 달에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서울로 재물포 서울 가지고 5개월 동안 있을 때 언도도 같이 살았어요.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 공부했습니다. 이 호주 첫 선교사도요 언어를 잘했어요. 5개월 동안 한국말 공부했는데 가벼운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정도 되니까 나는 아직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겠다. 이미 서울에는 몇몇 안 되지만 선교사가 있으니까 난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겠다 마음 먹고 5개월 지난 다음에 1890년 3월 14일 날이에요. 3월 14일 날 서울을 떠나서 인천, 과천, 수원, 고공주 다 내려가고 부산까지 온다는 길을 잡으면 하동까지 내려갔어요. 하동까지 갔다 다시 길 거슬러 올라오면서 거슬러 가지고
거창까지가 거창까지 여기 한명 이쪽에 일기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요 주변 거쳐갔을 거야. 산천 거쳐서 나중에 김해까지 가서 김해까지 부산 갑니다. 부산 갔을 때가 부산 도착했을 때 1890년 4월 4일에 부산 도착했어요. 데이비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만 폐렴에 감염됐습니다. 폐렴에 천연두 감염돼가지고 부산 도착한 날이 1890년 4월 4일인데 이틀은 4월 5일에 부산에서 사망했어요. 그때 데이비스 34살 때 총각일 때. 이 소식을 들은 호주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젊은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보통 책에 보면 천연두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천연두로는 안 죽습니다. 폐렴으로 죽어, 폐렴으로. 폐렴은 죽음에 이르게 하자면 천연두는 몇 번까지 죽지 않아요. 근데 데이비스가 1890년 4월 5일날 부산에서 사망하고 나니까 호주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젊은이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선교 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나라에서요. 선교 각성이 일어난 것이 데이비스 죽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단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2진 선교사가 1891년 10월 2일날 다시 부산도 다섯 모습 메카이 목사 부인 처녀 3명 옵니다. 맨지스, 페리, 포세 5사람. 이게 시작돼가지고 해방전까지 호주 장로교가요 78명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부산 경남지방에 일했고 해방 이후 부산 1신병을 왔던 의사까지 간호사까지 다 합치면 해방 이후까지 126명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호주 선교부예요. 아주 좀 기대해요. 세 번째 왔던 장로교 남장로교인데요. 남장로교는 미국의 북장로교가 8년 후에 한국 선교사를 보내요. 북장로교 언더우드가 안성인을 만나가지고 미국 갔을 때 미국 가서 내십이 되는 것을 신학생들이 위한 강연을 할 때 그때 조선 이야기 했어요. 그때 남장로교도 이 북장로는 벌써 조선에 선교사 보냈는데 우리는 아직 못했구나. 이런 각성이 나고 그때 동해에서 윤치호 씨가 연설을 합니다. 이때 남장로교의 지도부에 감동을 줘가지고 남장로교가 1892년도에 한국에 선교사 보내기로 하고 7사람 한 번 보냈어요. 레이널드, 데이비스, 테이트 7사람. 이 7사람이 전라도 갔어요. 가서 일했는데 그래서 남장로교 호남지방을 선교가 되는데 7사람을 7인의 선발대 7인의 개척자, 7인의 선발대 여러분들이 호남지방과 제주도를 선교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낸 어떤 선교사가 카나다 장로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98년도에 카나다 장로교 맥코레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서 어디서 이제 카나다 추운 나라니까 다른 데도 추운 데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함경남북도와 간도 지방을 맡았던 것이 카나다 장로교가 선교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국의 장로교 4개 선교 2개 했고요. 감리교 2개 들었는데 그렇죠. 북감리회와 남감리회인데 감리교는 아시다시피 감독제도이기 때문에 선교사 배치를 중앙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로 평양과 그 당시에 평양과 서울같이 대도시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도 평양 갔습니다. 서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로 감리교가 맡았던 중요한 지역이 충청도, 경기도, 서울 말고는 이북 평양, 그다음 강원도 이런 지역.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같은 지역에는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훨씬 강합니다. 춘천 같은 데 가면요, 감리교는 그냥 교회하지만 장로교는 무슨 장로교는 이름 붙여요. 감리교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남았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가서 부산 경남 지방에 어떻게 기독자 소개되는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기 인생물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산 경남 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 접촉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주에서 성경 번역했다 그랬죠. 그때 누가복음을 1882년 3월달 3,000부, 5월달 요한복음 3,000부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부 지방 보낼까 고심하다가 그중에 3번 1번 요카마에
톰슨의 목사가 있었어. 톰슨. 이름을 요코하마 보내가지고 왜 바로 부산을 보냈습니까? 그때 기독이 금지됐기 때문에 혹시 다칠까봐 이름 요코하마 보내서 그 요코하마에 있던 톰슨 목사를 받아가지고 조선 사람이 성경 보고만 처벌받으니까 일본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 문단을 저 일본 가서 찾았잖아요. 일본의 신문에. 이 성경 가지고 조선에 가서 성경을 보급할 사람을 찾습니다. 봉급 몇만큼 주겠습니다. 광고 나와요. 그 광고를 보고 미우라는 사람하고 스가노 부부가 자원을 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일본에서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시무노세키 거쳐서 부산 들어옵니다. 시무노세키는 아시죠? 어르신이 계신데 죄송한데 시무노세키에서 부산을 조금 더 오면 어때요? 일본 집이 좀 아시나 모르겠네. 시무노세키에서 부산 조금 더 오면 이놈의 새끼라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 가져와가지고 부산에서 보급하기 시작해. 이게 부산 경남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경 보급전이 돼요. 부산 경남지방 최초로 이때 1884년부터 두 번째로 이 지방에 기독교 보급을 접촉하게 된 것이 뭐냐면 중국 와서 일하던 성공의 선교사 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프.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본 가서 요양을 했어. 요양을 한 다음에 다시 임제로 돌아갈 때 부산 와서 보니까 천주교로 소개됐다 그런데 개신교 소개 안 된 걸 보고 야 정말 이 부산 경남지방이 복음을 굶어주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돌아가지고 전 성공의 신자니까 경남지방, 부산지방 선교사 필요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중국의 전도자 두 사람 데리고 부산을 방문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부산 경남대 두 번째 접촉이었어요. 1884 10월, 그 다음에 1885 11월 달에 다시 옵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서양 선교사들인데 부산 경남지방에 거주했던 최초의 거주 선교사 사실 게일입니다. 게일 들어보셨죠? 우리 이분이 24살 때 한국에 온 분인데요. 그 당시로 볼 때 최연소 선교사입니다. 게일. 똑똑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중국 갔던 선교사들이 훨씬 더 학력이나 실력이 뛰어난 선교사들이었어요. 게일은 24살 때 한국 왔지만 대학 다닐 때, 토론토 대학 다닐 때 그때 프랑스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걸 대학생이 불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대학 다닐 때 헬라 공부했죠. 라틴어 공부했죠. 불을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와서 한글 공부했죠. 한문 공부했죠. 일본말 공부했죠. 한국 역사, 문화 공부해서 나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 우리나라 말 번역한 사람도 게일이고 한정사전 제철 편집한 사람도 게일이고 서울 연동교회 담임 목사했던 사람도 게일이고 성경 번역 할 때 우리가 성경 번역 위원회에 있었거든. 국내 위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 칭호를 하느님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가 있었어요. 게일이 기분 나쁘다고 게일은 위원회에서 탈퇴하고 자기 혼자 신고해서 다 번역했어. 야 대단한 분입니다. 이 게일이 제철 우리나라 와서 제일 처음 봤던 것이 부산이에요. 부산 와서 약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조선에 처음 왔을 때이기 때문에 조선말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행했는지 한 명에 갔다 왔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어떤 부산 경남지방에 제일 처음으로 거주했던 선교사가 게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디입니다. 책이 기록되어 있죠. 하디 있죠. 하디는 감리교 원래 이분이 올 때는 우리나라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YMCA 파송을 받고 왔던 독립선교사였어요. 독립선교사 왔는데 하디 보내려고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학생들 하는 일들은 그래. 열심히 해서 파송해서 석기비를 안 보는 겁니다. 하디에게. 그래서 하디가 여기 그러면 굶 죽을 뻔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생활이 안 되니까 부산에 그 해안에 당시 검역관을 일하면서 생활에 보고받고 그래. 그러다 돈이 안 되니까 호주 선교사로 이적을 하려고 그랬어. 마음은.
이적하려고 그래가지고 요런 얘기 할 생각도 안 했지 생각나는 말씀드리는데 호주 선교사가 메카이라는 사람이 좋다 받아줘요. 보고 돌아가 도까지 해서 호주 가서 도 돌아오니까 하디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성경을 안 보냈는데 어땠는데 이적하겠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감리교를 이적했어. 그래서 하디가 감리교 선교사 된 거예요. 감리교는 선교지 배정을 본부에서 하잖아요. 그 하디는 원산 그래 원산을 간 거예요. 하디가. 그래 원산 가 있다 보니까 하디 영적인 대단한 영성 이런 건 아니에요. 1903년 원산부흥의 중심이 됐고 1907년 평양부흥의 중심이 이 하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는 분이고 또 책을 아주 좋아했던 분이에요. 책을 보면 가족들이 다 피크닉 가서 고기 국할 때 자기는 좀다 짧은 시간에 책을 봤던 그런 분이 하디인데 이분이 부산에 거주했던 두 번째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부산에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그게 네 번째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아까 얘기 조금 했는데요. 데이비스에 조금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1889년 10월달에 와가지고 서울 가서 5개월 동안 체류했다 그랬죠. 5개월 동안 있을 때 언더도 집에 같이 살았어. 그 언더도 부인이 언더도 총괄 왔다 그랬잖아요. 부인이 나중에 언더도 책을 썼어요. 부인이. 근데 언더도 8년 연상에 릴리스 홀턴에도 의사와 결혼했는데 난 결혼 좀 잘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더도 부인이 나이는 8살 많았지만 나중에 남편이 전기를 써줬어. 그게 이번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가 자기 남편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이랬다. 오자마자 전도질 어떻게 전도했다. 데이비스는 진짜 준비된 선교사 그 기억이 나와요. 5개월 동안 있다가 데이비스가 한국말 좀 하게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부산을 온다는 것을 길을 잘못 들어 하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서 부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봅시다. 인생을 딱 주관점 보이죠? 3월 14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하도까지 갔다가 완사 옛날 사천시 권명면을 완사를 불렀어요. 완사 진주목 그 다음에 진해 창원 김해 부산 가는데 진주를 거쳐서 문산 가서 진해 가는 그 사이에 그 영혼에 이 한방 아니면 그탄이 좀 거쳐가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이게 주변 지역이지만 최초로 선교사 거쳐갔던 데입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1890년 3월달입니다. 아마 그 한방에는 말을 못하지만 어떤 이 지방에서 선교사가 거쳐갔던 최초일이 1890년 3월달에 이 주변 지역으로 한 선교사가 거쳐갔다. 그 다음 큰사 한번 볼게요. 그런 가운데 북장로교가 한국에 부산에 선교하게 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장로교 처음에는 서울을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는 평양에 마음표서 보내고 부산 윌리엄 베이드 보냈잖아요. 이 베이드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베이드가 나중에 평양 가서 만든 학교 숙사학교 만든 분이에요. 근데 부산에 왔을 때 1890년 9월달에 왔어. 1890년 9월달에 와가지고 부산 가면 그 코모도 호텔 있습니다. 코모도 호텔 갑자기 그 영산에 거기다 자기 집을 지는 그 집이 부산 경남 지역 두 번째 서양식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거 짓고 거기서 순대 전도를 다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윌리엄 베이드 부인이 애니 베이드인데 우리말로 안 애인인데 우리나라 찬송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 있죠? Jesus loves me, 이 찬송을 제일 처음으로 한강이나면서 조선말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베이드 부인 아넬리에사예요. 네. 지금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는 거에 네번 가사 바뀐 건데 아넬리가 처음에 만든 찬송가 가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움 마음 없이 아오 후렴이 재미있어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그때만 해도 정말 예주부터 찬송 부를 때도 예수씨 바울씨 다 그랬어요. 그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찬송할 때 이 윌리엄 베이드 이거 요가반에서 통곡을 쌓았어. 그게 부산집 최초 세양식 악기예요. 그 악기 놓고 그 물을 하면서 찬송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부산지방 첫 교회라고 부르시는 부산 천안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베이더가요, 자기 부산에 영주동에 영산에 집을 있으면서 4차례 큰 선교 순회 여행을 다녔어요. 전도 여행. 근데 세 번째 여행이 중요해요. 세 번째 여행이. 보시면 써 있습니다만 세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이 1893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주간 또 여행을 다녔어요. 그 여행 때 보세요. 부산 출발했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모라, 김해, 장유, 창원, 그다음 의령, 사군, 함양입니다. 여러분 이 함양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가 전도할 목적 방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1893년 10월 2일이에요. 대구 제일교회 있죠. 대구 제일교회. 대구 제일교회는 욕심내가지고 대구 제일교회 설립을 언제면 선교사 천태호 같은 그때 설립을 보고 있어요. 난 이건 좀 과한 욕심을 보는데 이때 우리가 사실 이 지방에 선교사가 진짜 전도할 목적으로 제청했을 때가 1893년 10월 2일이었어요. 한명 읍내 왔다는 거. 제가 뭐 보고 이렇게 쓴 겁니까? 이게 일기를 썼어. 일기를. 수기본 일기 썼습니다. 그게 필리핀 도서관에 있는데 그걸 제가 가져와가지고 손으로 타다주고 다 번역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출판했는데 윌리엄 베이더의 조선 선교책 출판되었어요. 그 일기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지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세 번째 전도여행 지도를 만들어요. 그때 함양에 왔을 때가 그때 함양 읍내에서는 읍내니까 함양 중심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슨 동네면 10월 2일을 그친 거. 그 다음에 운봉 거쳐 남원으로 갔다가 전라도 거쳐 그 전주, 공주, 과천 거쳐 서울도. 이게 윌리엄 베이더의 세 번째 순회 전도 여행인데 이때 함양을 방문한 거죠. 이때부터 계산해 본다면 함양 기독교 역사가 사실 120년부터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선교사 거쳐 이걸 가지고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윌리엄 베이더는 아까도 말했지만 북장로 선교사 그랬잖아요. 윌리엄 베이더 말고 계속해서 북장로 선교사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부산 경남지방은 2개 선교부가 공동구역에서 호주 선교부하고 누구? 미국 북장로 2개 선교부 같이 있지만 지도를 보면 남동강 길에서 이쪽은 북장로교 이쪽은 호주선 나눴어요. 그랬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거창, 산청, 안이, 함양 이쪽으로 왔던 것이 북장로 선교사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미리 말씀드렸다가 호주 선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미국 북장로교가 우리가 이 경남지방에서 호주 선교부 둘이 서로 경쟁하면 이런 것이 아니고 북장로교 철수할 테니까 이제 호주 선교사 당신들이 이제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1913년까지만 북장로교 일하고 1913년 말로 북장로교 철수합니다. 그래서 1914년 이후는 이 지방은 전적으로 호주 선교부 일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주 선교 데이비스 죽었죠. 죽고 나서 제2차 선교사 5명 왔잖아요. 5명. 누굽니까? 메카이 목사. 메카이 목사 부인. 그 다음 천여쌤이 왔다 그랬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부산 경남지방에 호주 선교부 중에 특징이 뭐냐면 여자 선교수가 많았어요. 미혼 여자 선교사. 미혼 여자 선교사 수가 많았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데 계신데 질문해서 죄송한데 무슨 뜻일까요? 미혼 여자 선교사 수가 많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자 선교사가 무조건 남자 선교사가 없진 않지만 남자 숫자보다도 여자 선교사 수가 많았던 말은 선교 방향이 어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과 어린아이들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호주 선교사가요 그런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호주 선교보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메카이 목사 부인 1,3명 5명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카이 목사 부인 언제 안 돼서 6주 만에 죽었어. 폐렴 걸려가지고. 그 메카이 목사 한국 올 때 1,3명 왔잖아요. 한 명이 자기 교회 천여 출신이에요. 자기 교회 출신이에요. 메카이 목사 다니고 꼬리에 지원합니다.
선교사 2명, 여자 2명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맨지스. 이 맨지스를 부산에 설립한 학교가 1세대 학교인데 한강이 다음에 최초 이사 학교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목사님 대답하셨습니다만 여자 선교사 수가 많다고 하니까 유치원 교육을 강조했어요. 유치원. 그래서 호주 선교부가 정해보면요. 부산, 두 번째 선교 거점이 진주 1905년, 세 번째 1909년 마산, 네 번째, 다섯 번째 1913년 거창과 통영. 그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이 5군데 선교 지부를 만들었어요. 선교 지부를 만들면 선교사가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창 선교부가 어디입니까? 여기 거창 선교부. 거창 선교부 만든 지역이 어디냐면 잘 아시겠지만 거창, 함양, 안이, 합천 여기 거창 선교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관장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주지가 거창이었어요. 요 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 선교사 뒤에 다른 페이지 문제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창에도 여기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거창에. 그 다음에 학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이 5군데 유치원 만들고 학교 설립했어요. 이 호주 선교사 일이 있어요. 근데 반면 북장로교는 아까 말했지만 윌리엄 베이드부터 1913년 말까지 21명 와서 일했어요. 21명 와서 부산 경험점에 일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 함양, 안이, 산천 이 지역으로 순회했던 대표적 선교사가 이 점을 나오죠. 그래서 3번 보십시오. 경남 지방을 순회한 북장로 선교사들, 북장로교는 베어드 잘 붙였네요. 베어드 이후 1914년까지 23년 동안 21명의 선교사가 부산 경남에서 일했는데 경남 지방 순회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월터 스미스는 심익순입니다. 여러분 심익순이 이 한양에 와서 일했어요. 한양에 심익순 이번에 1903년에 우러나온 분이거든. 그 외에도 누굽니까? 시겔 노세영 그래요. 노세영 조지 윈니엄, 위철지 특히 심익순, 노세영, 위철지 있지만 특히 심익순이 이 한강 거창집을 다니면서 접촉했어요. 총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접촉했을 겁니다. 그럼 심익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4번 보이죠? 심익순이 1874년생인데 1932년까지 살았어요. 1902년 11월 15일 날 28세 날 내한해가지고 1912년까지 10년 동안 부산에 있었어요. 그러면 부산 경남지방을 순회했던 겁니다. 경남 중부와 서부지방 함양 거창 순회했고요. 이분의 영향하에 설립된 교회들이 함양 화산리 교회. 이건 조금 불확실합니다. 화산리. 그 다음에 함양은 봉산교회. 이 지금 현재 안리교회죠. 그래서 1907년 설립되고 함양 사근교회, 지금은 수동교회인데 1907년 설립되고 그래서 이름엔 함양에는 함양읍교회인데 지금 함양교회 통합측이죠. 함양교회가 개척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방에 와서 일했던 심일성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지방 교회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일성 성대설문을 보면 도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마지막 밑에 보면 빅토리아 장로교 부산 선교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단지, 진주, 마산 거쳐서 그 다음에 통영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함양은 바로 호주 선교부 통영지부에 관할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초기 이 지방에 설립된 교회들은 거의 다 호주 선교부와 관련해서 설립됐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함양 지방을 순회했던 선교사를 들어보면 먼저 거열휴를 커를 들어보셨죠? 진주 배동병원의 원장을 했던 의사입니다. 이분이 1909년부터 11년까지 함양지방을 순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맹혼입니다. 들어보셨죠? 명호 선교사 멋쟁입니다. 이름도 명호는 키도 크고요. 이분이 나중에 마산 가서 창신학교를 설립했던 분이에요. 교장 지냈던 명호. 명호는 참 우리나라와도 선교사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선교사들이 명호 선교사 담배 피웠어요.
이러면 별 은혜가 안 되니까. 예원 이분이 거창, 아니, 한강교 순회시. 순회시 기간도 1912년 5월부터 13년. 그 다음에 길아라는 캔들이 요번이 였죠. 그래서 북장로교로 볼 때 신일순이고, 호주 장로로 볼 때는 거열류, 그 다음에 맥쿨레, 켈리 이런 분들이 이 지방을 손했고, 초기 한국의 조력사들, 이 지방의 한강 지방의 보험전을 뒤에는 중해인물 김주관, 이분 나중에 부산집교회 장로가 된 김주관 장로. 정말 장사꾼이었어. 장사하는 사람인데 선교사 만나면서 복음 전도하는 복음이 장사꾼이 돼가지고 야 가창 사람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 이윤종, 박성애 나중에 진주지방 첫 한국인 목사 됩니다. 한복이 썩이 한복입니다. 항복 함장교회 나중에 부임했죠. 전도사 되고 주남고 나중에 고신의 인물이 되는 주남산 신상대 이런 분들이 초기 한국의 전도자 이랬던 분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지부에서 일했던 선교사, 요 밑에 여기 이름 나오고 요 선교사들이 거창 시대에서 일했던 분들 다 한 명 왔던 사람들이 한 명. 요지어 다녔던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말 가불란서 여자입니다. 가불란서. 그 다음 켈리, 맥코레, 그 다음에 아미스키너, 이거죠? 아미스키너.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리, 그 다음에 스콧, 이분도 이 스콧 있죠? 서오성인데 한국말로 이분이 이 집에 오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학교 교육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다음 토마스, 그 다음 위드스,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맥코기도 좀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 테이트 들어보셨죠? 우리는 일반인을 테메시라고요. 제거파하고 아주 깊이 교류했던 선교사입니다. 신앙에 고신 제거파 똑같은 가족들. 그 다음 딕슨, 그 다음 던, 그 다음 앨리스, 코트레. 마지막 코트레는 내가 만났습니다. 코트 아들 집을 살았어요. 코트 아들이 신학교 교수인데 코트 아들이 신학교 교수인데 요번에 지도를 받아가지고 박사에 받은 사람이 호주에서 박사 받은 장신대학교 교수였던 김희태 박사가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안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순회했던 전도자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이 안위지방 기독교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원장님께서 함양지방 그 교회에서 편찬이 필요한지 또 편찬한다면 어떻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말하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좀 기록을 했습니다. 힘드셨죠? 하다 보면 벌써 1시간 됐는데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함양지방 교회에서 편찬이 필요한가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왜 역사를 기록해야 될까요?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는 말입니다. 근데 선명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설사 부족하더라도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점을 말하는 뜻인데 역사 편찬이 필요할까요? 제가 선교사를 좀 공부해보니까 미국 교회 경우는요 선교사의 임재가 딱 10년이 넘으니까 당신은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선교사들 하면 기록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기록, 한국교회에서 공부한 사람이 박사에 받는 외국 가서 공부하면 왜 그럽니까? 6.25 때 불탈 때 사람 죽거나 불다 태우지. 우리나라 교회 정말 중요한 인물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가족 전화했습니다. 그 목사님 귀한 우리 한국교회 중요한 어른인데 물론 자기도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료를 그 귀한 자료를. 근데 선교사들이 한국 갈 때 한국 떠날 때 다 자료 가져 보관하고 기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해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 시대 역사를 편찬하는 일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드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우리 시대의 기록이 세월처럼 참 잊혀집니다. 지금도 벌써 조금 한 10년 전만 했더라도 살아있을 때 점원도 또 갈 텐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죽고 살아오셨지.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한국 와서 일했던 선생님 만났거든요. 한국 와서 일했던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 살아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다시 10년 후에 가는 그 선생님이 죽었어. 부인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걸 볼 때 정말 살아있을 때 정치도 기록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돈은 좀 들긴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이 지방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발전해가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또 영향을 끼쳤던가를 기록을 남겨준다면 다음 세대에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연구 몇몇 대해서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역사는 시간적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의 총체죠. 다 역사죠. 근데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실 얼마나 말했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도 장소도 없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근데 예수님에 관한 뭐는 다 알 필요 없는 거죠. 우리들 구속과 구원과 관계되는 일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예수님의 세례에서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죠. 그 중에서 현재나 미래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의 사건은 선택해서 기록한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 우리 한강지방에서도 과거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현재나 미래에 이 지방 기록 그 요원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 기록으로서 역사인데 이런 의미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일에 제가 편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특별한 방법을 말한다면 먼저는 역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자를 결정한 다음에 집필자도 결정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예산 확보 방안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 편찬 제출 사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 50년 쓴다, 100년 쓸 때 내가 충고해줍니다. 책 쓰는 것도 중요하지. 이런 기회 때 잊혀진 자를 다 보고 산 조건하고 없어지는 산했을 때 자료 수집. 그래서 역사 편찬과 동시에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료가 수집되면 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집필이 가능하게 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혹시 저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written papers, 종이 그 기록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요, 조형물도 필요하고 조형물. 사진, 정말 중요한 사진. 사진을 정식하지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사실 해명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식들 시사참배 반대하고 싸웠다가 마지막에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었잖아요. 26명이 남아있었어요. 평양 감옥에 20명, 대구 형부서 3명, 부산 2명, 마지막 청주 1명. 청주에서 나온 사람이 손나오는데 평양 감옥에서 20명 감옥 나왔잖아요. 근데 추록성도 사진이 있죠. 사진 못 썼습니까? 유명한 사진, 추록성도 사진 몇 명 나왔는데 거기 12명밖에 없어요. 12명. 평양 가면 20명이 나왔는데 추록성도 기념 사진 그 12명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따뜻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평양 가면 12명 나온 줄 알아요. 12명. 실제 20명 가면 나온 거예요. 근데 8명 사진 안 찍었어. 그 사진만 보고 12명이 평양 가면서 추록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20명이 감옥 났지만 그 사진 때문에 사진은 12명으로 보게 된. 그래서 기념사진 찍을 때 다
빠지지 말고 찍어야 세울 줄 알면 없는 줄 알고. 그 사진에 발견된 그 사진은 해명입니다. 12명만 나왔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진 얘기한테 왜 믿으면 사진 안 찍었는가. 좀 말할 수 있는 만한 예컨대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그 사진 굉장히 중요한 반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책이나 문서도 종이쪽을 하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진 같은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면 100년 전 쓰던 피아노 오르간 예컨대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강도대 남해 있잖아요. 그 본데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천안교회 다니다가 마산 문창교 이동에 갔잖아요. 마산 문창교 있다가 서울 산정교를 갈 때 그때 조선 총독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할 때 이동 문건이 남아있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야 이거 뭐 얼마나 주님 잘하는 날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십니다. 일본 경찰서 일본 그 당시 고종기 형사대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료 수집한다 할 때 책만 아니고요. 사실 책은 아무리 못 만들어도 300권, 500권 만들면 어디에서 다 찾으셨어요. 개인 일기, 편지,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 편찬할 때 제일 중요한 지금 살아있을 때 예전에 장관님은 거기에 서릴 때부터 계셨을 때 초기 사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내 소유점 나중에 공적인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수집하는 일이 역사 편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